쉽게 선보이는 오디오 왓더 뉴스. 이제 운전, 산책, 달리기, 집안일, 피트니스 등 일상 활동을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를 귀로 들어보세요. 오디오 왓더 뉴스가 함께합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연방식품의약품안전청 FDA에 12에서 15세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만 접종할 수 있는데요. 화이자는 12에서 15세 2,260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FDA가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한다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화이자는 생후 6개월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고 내년 초부터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는 백신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 발표에 의하면 4월 12일까지 미국의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자는 236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어린이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23%는 비만, 13%는 당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티 마카리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미국의 민간보험 데이터를 추적 조사한 결과 만성질환이 없는 18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제로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확률이 지극히 낮음에도 굳이 후유증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접종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 중 어린이 괴질로 알려진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8,000건 이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린이 환자 중 0.09%가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앓았습니다. 대부분 완치됐지만 일부 어린이는 심장질환과 신경 손상 등으로 평생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이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어린이 환자 중 상당수는 완치 후에도 만성피로, 근육통, 신경증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니콜 사피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성인 사망률보다 낮다고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 경험한 바가 없는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무증상 환자가 감염 위험이 높은 취약 연령대에게 전염시키는 등 어린이 감염병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만 등 기저질환 어린이에 대해서만 접종하고 건강한 어린이는 굳이 권장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접종이 필요하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단체는 다음 학기 출석 수업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주장하고 나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30년 사이 미국 내에서 자생적 테러리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백인 우월주의와 반무슬림 정서, 극우적인 토대의 무정부 극단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행동 양태도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30년 사이 극좌적 테러와 극우적 테러 발생 건수가 뒤바뀌었으며 최근에는 극우적 테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2015년 이후 극좌적 테러 사건은 66건, 사망자는 19명이었던 반면 극우적 테러 사건은 267건, 사망자는 91명이었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념 노선 투쟁이 격화되면서 양 진영의 자생적 테러가 크게 증가해 2020년 한 해에만 모두 73건의 극우적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이후 워싱턴 지역의 자생적 테러 사건은 모두 6건이었습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극우적 테러 사건의 절반 이상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의한 소행이었습니다. 극우적 테러 사건은 주로 흑인, 유태인, 이민자, 성적 소수자 등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아시안에 대한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자생적 테러가 발생하는 곳은 모스크와 시나고그, 흑인 등 소수계 교회 등 종교단체 시설물과 낙태 클리닉, 정부 청사 등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근교에서 경찰 총격에 20대 비무장 흑인 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작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또다시 시위가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주민들이 경찰서 본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시위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살해범으로 기소된 데럭 쇼빈이 플로이드가 목에 눌려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약물 중독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브루클린 센터에서 20세 청년 단테 라이트는 차를 몰고 가던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라이트에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고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는 체포에 불응하고 다시 차에 올라타 도주를 시도했고 결국 경찰관 중 한 명이 발포한 총에 맞은 채로 몇 블럭을 더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라이트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브루클린 센터는 공교롭게도 작년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에게 목이 눌려 살해당한 현장과 멀지 않은 곳입니다. 현재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 소집령이 내려졌으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이 발사됐습니다. 지역 정부는 곧 통행 금지령도 발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 2명과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비율이 196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68년 부모 2명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85%였지만 현재는 70%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아버지 없이 어머니하고만 살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 비율은 1968년 11%에서 21%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하고만 살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 비율은 1%에서 4.5%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부모 없이 조부모나 친척에 의탁해 살아가는 청소년과 어린이 비율도 3%에서 4%로 높아졌습니다. 부모 중 한쪽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55%는 가족 구성원 중에 조부모 1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양친 부모 슬아 자녀는 0에서 5세 33.2%, 6에서 11세 33.5%, 12에서 17세가 33.5%로 편차가 적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양친 부모의 슬아 자녀는 각각 53.1%, 29.0%, 17.9%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양친 부모는 파경을 맞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양친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면 어머니 단독 부양가정과 아버지 단독 부양가정, 조부모 부양가정은 자녀 나이가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이혼이나 결별 등의 사유로 부양하는 아이 연령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흑인 아이 중에서 양친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38%에 불과했고 어머니하고만 거주하는 비율은 50%에 달했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양친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양친 부모와 거주하는 어린이 비율은 히스패닉이 6%로 가장 높았고 아시안이 2%, 백인이 3.1%, 흑인이 3.4%였습니다. 아시안 아이 중 어머니하고만 거주하는 비율은 8%, 백인은 13%였습니다.
부모 없이 조부모나 친척에 의탁해 살아가는 청소년과 어린이 비율은 흑인이 8%, 히스패닉이 4%, 백인이 3%, 아시안이 1%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워싱턴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생명공학과 데이터 센터 분야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생명공학 분야 신규 투자액은 80억 달러, 연방정부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1차 보조금 77억 달러 중 55억 달러가 몽고메리 카운티에 소재한 노바백스 등 백신 개발업체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바백스는 최근 인력이 4배 넘게 늘어 이들의 평균 연봉은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생명공학 업계를 지원하고 생명공학 테크밸리를 조성했던 몽고메리 카운티는 코로나 팬데믹을 기회로 이 분야 메카로 자리 잡는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연방식품의약품안전청 FDA와 국립보건원 NIH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생명공학 업계는 백신과 신약 개발 및 생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준의 연구 프로젝트 수주에 이르기까지 생명공학 생태계가 잘 짜여져 있어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최근 수년간 데이터 센터가 크게 증가했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이 더욱 크게 증가하면서 유수 IT 기업의 신규 투자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라우던 카운티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데이터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우던 카운티에는 데이터 센터 신속 처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최근 1년 새 15개의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허가하며 라우던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코로나 팬데믹의 최종 승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전체 신규 데이터 센터 수주 물량의 3분의 1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라우던 카운티의 2020년 데이터 센터 신규 투자액은 68억 달러,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22억 달러에 이릅니다. 지역 정부는 환경주의자 그룹의 데이터 센터 설립 반대 운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낼지에 더 큰 관심을 쏟을 정도입니다. 지역 정부는 데이터 센터 업계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받고 있으며 고임금 일자리 등 고용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 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라우던 카운티의 2021 회계년도 데이터 센터 세금 수익만 7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이 세금 수익은 공립학교 지원 예산을 제외한 카운티 전체 예산 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사실상 데이터 센터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입니다. 2018년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에 아마존 제2본사 유치가 확정되면서 데이터 센터 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넷 체프먼 조지 메이슨 대학 스티븐 풀러 연구소 소장은 데이터 센터와 생명공학밸리는 워싱턴 지역 경제의 축복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도 야간 고등학교 과정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시티 교육청이 팬데믹 이후 야간 고등학교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APA, Alternative Pathway to Achieveme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두 24명의 학생이 저녁 7시 이후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거나 영어에 미숙한 학생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시티의 야간 고등학교 실험은 버지니아 최초이며 메릴랜드 일부 학군과 워싱턴 DC 차터 스쿨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팬데믹 이후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학생 사냥꾼 제도를 운영하고 가정 방문 등의 수단도 동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 형편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야간 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시티 공립학교는 작년 등록생 16,000명 중 히스패닉 학생 3,367명이 좌퇴했다고 밝혔는데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영어 미숙 학생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켈리 우슨 교사 등이 APA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냈고 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작년 여름학기부터 곧바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APA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에만 수업을 진행합니다. 대신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대부분의 학생이 영어 미숙 학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졸업 연한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일반 학생에 비해 재시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 킴스TV 오디오 왓더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